카톡 보냈습니다. 상대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정체불명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 보냈나 싶고, 혹시 화가 난 건가 싶고, 아니면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고작 메시지 하나에 답이 없을 뿐인데,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10편쯤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십이 우리 뇌를 이렇게까지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신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해 왔습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면 집단에서 무시당한다는 건 곧 생존 위협이었습니다. 부족에서 배제되면 혼자 사냥해야 하고, 혼자 맹수를 막아야 하고, 결국 죽을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뇌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십이라는 건 현대판 사회적 무시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대상 피질이라는 곳입니다. 미국 버라운대 카니 뇌과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대상 피질은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 전대상 피질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일십처럼 모호한 사회적 신호가 들어오면 이 전대상 피질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네이처 인간 행동 저널에 게재된 이 논문에 따르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건 뇌가 단순하거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복잡한 자극에 정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아미타이 세나프 교수는 이걸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당한 뒤에 멀리가 복잡해지는 건 여러분의 뇌가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교한 작동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뇌가 일십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편도체라는 부위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경보센터입니다. 일심이라는 모호한 상황에서 편도체는 이걸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살짝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불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고작 메시지 답장이 안 왔을 뿐인데 몸은 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건 뇌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일종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예측하고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는 겁니다. 역십당한 순간 이 시스템이 풀가동되면서 지난 대화를 전부 되감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중에 이상한 게 있었나? 지난주에 만났을 때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과거를 뒤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시나리오도 만들어냅니다. 이대로 연락이 끊기면 어떡하지?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집착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예 모른 척하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뇌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공포 영화인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도파민 시스템이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행위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일십을 당하면 기대했던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뇌는 슬롯머신에서 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보상이 불확실할 때 도파민 시스템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가끔 답장이 오고 가끔 일심을 당하는 이 불규칙한 패턴이 뇌를 가장 강하게 중독시킵니다. 매번 답장이 오면 뇌는 금방 익숙해지고 매번 일심이면 뇌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으면 뇌는 미칩니다. 다음에는 올까? 이번에는 올까? 이 불확실성이 뇌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급 상황에서 몸을 전투 모드로 전환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일십이라는 사회적 거부 신호에 뇌가 코르티솔을 분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일십 당한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뇌의 특성이 있습니다. 뇌는 빈칸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모호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불완전하면 뇌는 자동으로 빈 부분을 채워 넣습니다.
문제는 불안한 상태에서 빈칸을 채울 때 뇌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상대가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충전기가 없어서 폰이 꺼졌을 수도 있고, 단순히 나중에 답하려고 미뤄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뇌는 이런 가능성은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게 된 거다, 다른 사람이 생긴 거다, 이런 최악의 해석만 골라서 채워넣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 왜곡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재앙화라고 부릅니다. 작은 사건을 최악의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일십 한 번의 관계가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건 전형적인 재앙화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화가 일어나면 뇌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기억해냅니다. 지난달에도 답장이 늦었잖아. 저번에 만났을 때도 좀 차가웠잖아. 이런 식으로 확증 편향까지 작동합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은 완전히 전쟁터가 됩니다. 전대상 피질은 주의력을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편도체는 불안 경보를 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과거와 미래로 오가며 시나리오를 만들고 도파민 시스템은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게 만들고 코르티솔은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폭주하고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여러분이 약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해리슨 리츠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젓가락 하나를 쓰려면 50개 이상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황 하나를 처리하려면 뇌의 수많은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일십에 대한 뇌의 과잉 반응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사회적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현대사회에서는 과도하다는 겁니다. 원시시대에는 무시당하면 진짜 죽을 수 있었으니 이 정도 경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톡 답장이 안 왔을 뿐입니다. 생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직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수십만 년 전에 설계된 경보 시스템이 스마트폰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주하는 뇌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라벨링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거구나, 내가 과잉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불안을 불안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개입하면서 편도체의 경보를 한 단계 낮춰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타이머를 설정하는 겁니다. 일심당한 뒤에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건 도파민 시스템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헐적 강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외부 자극이 줄어드는 휴식 시간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체 활동입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된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일식당에서 멀리가 복잡할 때 산책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게 기분 전환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물리적으로 소모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내가 자동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때 의식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겁니다. 상대가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단순히 답장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넥심이나 일십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답장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 지금 당장 대화할 여유가 없다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답장을 미루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뇌의 재앙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지쳐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인식하면 편도체의 경보 수준이 낮아집니다. 모호성 편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빈칸을 채우려 할 때 의식적으로 중립적인 해석을 끼워 넣는 겁니다. 5번째 방법은 사회적 연결을 다른 곳에서 채우는 겁니다. 일십이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소속감이 위협받는다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감은 한 사람에게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다른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충족됩니다. 한 사람의 일십에 모든 사회적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일십에 유독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반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정 애착이 형성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뇌는 사회적 거부 신호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심이라도 안정 애착인 사람은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기지만 불안정 애착인 사람은 뇌가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의 신경회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과 소성이라고 해서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식에 대한 과잉 반응도 반복적인 인지 훈련을 통해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식 당했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게 사실인지 검증하고 대안적 해석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심 당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려는 건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다만 그 기능이 스마트폰 시대에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일식당해서 멀리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 뇌가 과잉 반응하고 있구나. 전대상 비질이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있고,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있고, 도파민 시스템이 휴대폰을 확인하라고 부추기고 있구나. 이렇게 뇌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폭풍의 강도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일식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